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엔 중립국위원회 의장국으로 한국 선출. 2. 바이든 한국의 보복. 한국산 절대 사지마 충격 발표. 3. 한국이 또 2년 조기 개발 미 도 사색된 비장의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포리자 원전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전쟁 종식과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 처리된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방사능 오염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과 협정에 대한 논의가 두 국가 사이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중립국위원회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는 6월 25일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DMZ를 경계로 설치하여 만든 중립국감독위원회 모델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 열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국위원회 모델은 중재와 감독 기구로서 양측 간의 합의와 휴전 협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며 전쟁의 종식을 위한 근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엔을 통해 이러한 제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료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두 국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뒤로 해야 하는 옛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진군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망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국가가 되겠다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플랫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전쟁의 끝은 크림반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도하에 결성된 국제협의체인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병력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을 끝내려면 이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명분은 물론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흑해 연안 남부 요충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복작전에 그는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북서쪽 프라우디네 마을을 중심으로 총 3갈래 공격을 퍼부으며 러시아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군을 향해 지금 도망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고 말하며 남부 헤르손 지역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보충됨에 따라 무기를 바탕으로 진군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번 작전이 가능해졌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06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군림하고 있는 하이마스, HIMARS를 비롯해 155mm 야포와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이 보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과감한 공세 전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맞서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급에 있어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공격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리아 타르투스 항에 배치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크림반도 인근으로 가져오는가 하면 이란산 공격용 드론도 배치를 하며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 수송기가 이란을 떠나 크림반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며 모하제르 6, 샤헤드 129, 샤헤드 191 등 이란산 공격 드론 3종이 수송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렸죠.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황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전쟁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죠. 사실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감한 행보로 전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러시아는 지속적인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원자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체르노빌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급하게 인력을 파견, 원자력 시설 검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원전 단지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 인근 도시 에네르호다르는 방사능 노출 시 발생되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오딘 알약 2만 5천 정을 배포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죠. 폭격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원전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하는 등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망가지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원전을 구출하고 하루빨리 원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치기 위해 미사일을 남발한 결과 원전에 타격이 갔고 러시아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급박한 군 동원과 러시아의 재빠른 반격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도 승패가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을 끈 전쟁이 년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양측에서는 화친과 종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죠. 미국도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부족해지는 물자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향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자국 상황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이 양측을 합해 3,100억 달러, 한화로 41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이 올해 604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상호 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휴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던 전적이 있기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충분히 철수가 가능한 상황.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유엔 군사령부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례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가 4곳을 지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죠. 유엔 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원래는 6월 25일 전쟁 당시 한국으로 침범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사령부 소속 단체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유엔 군사령부가 지정한 2개 국가와 북한에서 지정한 2개 국가, 총 4개국 대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신임하는 국가대표를 보내 무력 분쟁을 막자는 취지죠.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국이 신뢰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선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이에 중간지대를 두고 이 지역에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 없는 러시아를 설득해 퇴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죽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원전 수리는 물론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유엔 총회에 참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이 체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장소로 활약했던 터키도 대상국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4국가 모두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이기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미국 정계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생중립국위원회에서 의장 역할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곁에서 봤던 국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전면전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현실적인 방사능 위험을 앞두고 두 국가는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양 국도 뒤에서 중립국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상황. 중립국위원회 모델이 과연 성공적으로 양 국가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중립국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쐐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 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 위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투누프 지역에 원전 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의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의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 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그룹을 초대했다. 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의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들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현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2은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 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에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것, 폭탄, 미사일 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 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UN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걸 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 라면서 한 번은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9은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에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이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내 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터부터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섬에서 모두 6발이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무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터부터 239mm 로켓탄 등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동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명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동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의 레미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만의 에드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시험장 이 소재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1, 현무2모 두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완흥종합시험장에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영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인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들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들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DE 무호라드, 통칭 가디먼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잠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들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들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명공을 침범하자 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안일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마를 말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들 격추하는 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동 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명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토드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민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민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안일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민기들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들 동원하고 한 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붓거나 대공미사일을 말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나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백미어 발이 탄약으로 제발 한 마리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장미였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말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문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들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Z-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Z-8 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에 들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먼밤의 경우 20터부터 30kW 출력의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터부터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페즈인 신궁도 미사일 한 마리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암도정민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사일 아이언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부터가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민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는데요. 심지어 레미저 대공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민 및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M2킨을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 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밀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동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명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만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